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확인하신 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똑같은 안내음. 2,800억짜리 라인이 멈춰서 하루에 15억씩 날아가는데 그걸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번호를 바꿔버린 겁니다. 왜 바꿨냐고요? 석 달 동안 놓친내라고 무시당했습니다. 책상이 복도로 밀려났고 이름이 보고서에서 지워졌고 상무가 데려온 낙하산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그걸 다 알면서 모른 척했습니다. 외부 업체 3곳이 와서 못 고치겠다고 돌아간 뒤 회사는 4억짜리 명장을 초빙했습니다. 약속된 날 공장 정문에 검은 세단이 섰고 문이 열렸습니다. 상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 새벽 5시의 공기는 차갑고 묵직하고 멀리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만이 이 공장이 살아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직 동도 트지 않은 그 시각 한성케미칼 3호 생산라인 현장을 혼자 걷는 남자가 있었으니 설비관리부 부장 강민철 58세. 33년째 이 현장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 시간에 혼자 라인을 한 바퀴 돌았는데 계기판을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듣고 손으로 짚고 코로 냄새를 맡는 방식이었습니다. 설비가 내는 소리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언어나 다름없었고 평소와 다른 진동이 느껴지면 그날 안에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숫자로 나타나기 한참 전에 이미 강 부장의 손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날은 냄새만으로도 어느 라인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짚어냈고 어떤 날은 기계 소리가 평소보다 반박자 느리게 반응하는 걸 잡아내서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일한 현장 직원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강 부장이 짚어낸 곳에서 어김없이 문제가 발견되는 걸 몇 번이고 반복해서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그냥 믿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신뢰였고 그렇게 쌓인 세월이 33년이었습니다. 그 덕분이었을 겁니다. 한성케미칼 3호 생산 라인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비계획 셧다운이 없었는데 2,800억 원 규모의 핵심 설비가 1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건 이 업계에서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석유화학 플랜트라는 게 한 번 라인이 서면 하루에 수십억 원이 날아가는 곳입니다. 설비 하나가 멈추면 그 뒤에 연결된 공정이 줄줄이 서고 거래처 납기가 밀리고 위약금이 쌓이고 걷잡을 수 없는 도미노가 시작되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런 곳에서 10년간 사고 없이 라인을 지켰다는 건 거래처들이 한성케미칼을 믿고 장기 계약을 맺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고 그 안정성의 중심에는 언제나 강민철이 있었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그를 가리켜 라인의 수호신이라 부른 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강 부장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했고 자랑하는 법을 몰랐으며 긴 시간을 현장에서 보냈어도 후배들에게 큰 소리를 친 적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 국내 굴지의 플랜트 기업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을 때도 그 이듬해 또 다른 회사에서 다시 찾아왔을 때도 강 부장은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이 라인이 눈에 밟혔고 자기가 나가고 나면 이 설비를 누가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었던 겁니다. 더 받을 욕심도 밖에서 이름을 알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현장이 잘 돌아가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 강민철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올해 초
신임 상무 오재권이 부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오재권 48세. 대기업 기획팀 출신으로 숫자와 보고서로 성과를 만드는 데는 누구보다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깔끔한 양복 매무새에 항상 자신감이 넘쳤고 회의실에서는 막힘없이 말을 쏟아냈으며 프레젠테이션 하나로 사람을 설득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으니 공장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계 한 대가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설비가 왜 살아있는 생물처럼 다뤄져야 하는지 그런 건 관심 밖이었습니다. 부임 첫 주에 형식적으로 현장을 한 바퀴 돌고 나서 그가 남긴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왜 이렇게 아날로그예요? 다 갈아엎어야겠네. 함께 따라다니던 현장 직원들은 속으로 기가 막혔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 부장 역시 그 말을 전해 듣고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33년을 이 현장에 바친 사람이 들을 소리는 아니었지만 새로 온 사람이 뭘 모르고 하는 소리려니 넘겼습니다. 그러나 오상무는 모르고 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강 부장은 곧 알게 됩니다. 부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오상무는 주간 임원 회의석상에서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스마트 설비 혁신 로드맵이었고 화면 속 슬리마 대상 인력 항목에는 누가 봐도 설비관리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데이터 기반 예측 정비 시스템을 도입하면 인력 구조를 30% 슬림화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으로 때우는 구식 방식은 이 시대에 맞지 않고요. 스마트 설비 시대에 데이터를 못 읽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자리 값을 못하는 겁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고 자연스럽게 시선이 강 부장에게로 쏠렸습니다. 누구를 겨냥한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 부장은 펼쳐놓은 자료를 조용히 덮었고 사장 한재식은 그 장면을 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상황을 피하는 게 오래된 습관인 사람이었고 그 습관이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 이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오상무가 강 부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문을 닫고 마주 앉더니 특유의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조직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젊은 피가 들어와서 시스템을 새로 잡아야 하는 시점이에요. 본인도 느끼시죠? 강 부장은 잠시 오상무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강민철 식의 대답이었는데 오상무는 그 침묵을 자기 뜻대로 해석했습니다. 저항 없음. 흡족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상무가 아직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강민철이 3년 전 회사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시험을 봐서 국가공인 기계설비 명장 자격을 취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국에 몇 없는 석유화학 플랜트 전문 명장. 업계에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문 요청에 스카우트 제의까지 끊이지 않았지만 강 부장은 번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 라인이, 이 회사가 아직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씩 달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상무가 원하는 건 강민철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강민철이 스스로 나가는 것이었고 그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오상무가 부임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인사발령 공문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설비 담당 팀장의 최성훈, 45세, 오상무의 대학 직속 후배였습니다. 최성훈이라는 사람이 아주 능력이 없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석유화학 플랜트 경력이 있긴 있었습니다. 다만 한성 케미칼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가 훨씬 작은 중소 플랜트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었고 그마저도 팀장이 아니라 중간 관리자급이었습니다. 2,800억 규모의 대형 라인은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팀장 직함을 달고 나타난 겁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온 거래? 오상무님 대학 후배라던데. 설비해본 사람이긴 해? 했다는데 작은 데서. 여기랑은 차원이 다르지. 소문은 하루 만에 공장 전체로 퍼졌고 최 팀장이 첫날 현장에 내려왔을 때 분위기는 이미 싸늘했습니다. 안전모를 눌러쓰고 현장으로 들어온 최 팀장이 강 부장을 찾아왔습니다. 첫 대면이었습니다. 강 부장님이시죠? 최성훈입니다. 설비 담당 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강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수를 건넸고 최 팀장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최 팀장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부장님, 이 라인 운영 매뉴얼 파일로 정리된 거 있으면 공유 좀 해주시겠어요? 전체 정비 이력이랑 점검 주기표, 부품 교체 기록 같은 것도요. 제가 빨리 파악을 해야 해서요. 강 부장이 잠깐 최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매뉴얼대로 돌아가는 라인이 아닙니다. 네, 그럼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몸으로요. 최 팀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코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고 돌아서면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지. 강 부장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은 건 아니었겠지만 오랜 세월 현장에서 버틴 사람은 감정을 삼키는 법을 오래전에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직적인 압박이 소리 없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강 부장이 출근했더니 책상이 사무실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 끝 구석, 화장실 옆에 책상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담당 총무에게 물으니 사무실 공간 재배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누구 짓이냐고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결제 라인에서도 강 부장 이름이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강 부장 명의로 올라가던 설비 점검 보고서가 어느 순간부터 전부 최 팀장 명의로 바뀌어 있었고 강 부장에게는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었습니다. 회의 자료에도 강 부장 이름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존재 자체가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현장 직원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강 부장에게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나 찾아와서 부장님 3번 라인 쪽 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하고 편하게 물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보고가 전부 최 팀장에게로 갔습니다. 최 팀장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현장 직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에 뭔가를 입력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오상무에게 올리는 것. 실제로 현장에 내려가서 확인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강 부장이 며칠을 걸려 찾아낸 이상 징후를 최 팀장이 다음날 자기 보고서에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현장 직원들한테 슬쩍 물어서 얻어낸 정보를 마치 자기가 분석한 것처럼 포장해서 오상무에게 보고했고 오상무는 회의석상에서 최 팀장을 칭찬했습니다. 역시 성훈이가 오니까 다르네. 체계가 잡히잖아. 그 회의에 강 부장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상무는 주간 회의마다 강 부장을 겨냥한 말을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향한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혹시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모르시면 괜찮습니다. 최 팀장이 설명해 줄 테니까. 우리 조직에서 성과가 눈에 안 보이는 자리는 솔직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날은 회의 중에 대뜸 강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강 부장님, 오늘 뭐 하셨어요? 업무 보고가 없던데. 강 부장이 입을 열려는 순간 오 상무가 손을 내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아, 됐습니다.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다음 안건 넘어가죠.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망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강 부장은 입술을 한번 꽉 다물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자료를 덮지도 않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오 상무가 복도에서 강 부장과 마주치자 대놓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직도 계시네요. 용감하십니다.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게 그러나 정확하게 꽂히도록 계산된 말이었습니다. 강 부장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 없이 지나갔지만 옆에서 그 장면을 본 김 반장은 뒤돌아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부장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러는 거야. 김 반장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강 부장에게 그 말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오 상무의 뜻을 거스르는 건 곧 자기 목을 내미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사장 한재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같은 보고를 받으면서 강 부장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 상무가 성과를 내고 있었고 조직 개편이 진행 중이었고 한 사람을 위해 상무에게 제동을 걸기엔 너무 많은 게 얽혀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했을 겁니다. 그 침묵이 나중에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 동안 강 부장은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한 번도 항의하지 않았으며 한 번도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책상이 복도로 밀려나도 보고서에서 이름이 빠져도 회의석상에서 망신을 당해도 매번 입술 한 번 다물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 부장이 그냥 버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년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참는 거라고, 어차피 갈 데도 없으니까 견디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강 부장이 인사팀장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봉투 하나를 내밀었고 인사팀장 박 과장이 봉투를 열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부장님, 이게 무슨 사직서입니다.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부장님 아니면 3호 라인 누가 봅니까? 좀만 참으시면 상무님도 언젠가는. 강 부장이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인사팀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때가 됐다는 말이 단순히 퇴직 시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인지 물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강 부장의 표정을 보고는 그만뒀습니다. 결심이 끝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꺼냈습니다. 사장님께는 말씀드려 보셨습니까? 사장님이 아시면 아실 거예요. 알고 계셨을 겁니다. 강 부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무게는 인사팀장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직서가 오 상무 손에 올라갔습니다.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오 상무는 사직서에 서명하면서 입꼬리가 올라갔고 서명이 끝나자마자 핸드폰을 들어
최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결됐어. 네 글자였습니다. 석 달 동안 버려온 모든 압박의 결과를 네 글자로 정리한 겁니다. 최 팀장은 그 메시지를 보고 조용히 웃었을 겁니다. 이제 거칠 게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정말로 해결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부장 하나를 내보낸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심장을 지키던 사람을 제 손으로 쫓아낸 거였습니다. 물론 그걸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강 부장이 마지막으로 사물함을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사물함을 열고 하나씩 짐을 쌌습니다. 오래된 작업 장갑, 안전화, 기름때가 빠지지 않는 작업복. 세탁을 해도 기름 냄새가 빠지지 않는 그 작업복을 꺼내 개킬 때 강 부장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마 세월의 무게가 손끝에서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가방에 넣고 다음 물건으로 손이 옮겨갔습니다. 그때 현장 직원 몇 명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김 반장이 먼저 왔고 그 뒤로 두세 명이 따라왔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못하고 한동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김 반장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장님,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 뒤에 붙어야 할 말들, 이를테면 그동안 감사했다거나 부장님 때문에 이 라인이 돌아간 거라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거나 그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김 반장 뒤에 서 있던 직원 하나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부장님 나가시면 3호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강 부장이 그 직원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잘 돌아갈 거야. 걱정 마. 거짓말이라는 걸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강 부장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나간 뒤에 이 라인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불안을 안겨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강 부장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명 한 명 손을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악수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김 반장이 복도 끝에서 뒤돌아봤을 때 강 부장은 이미 가방을 메고 정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에서 그가 사라진 그 순간에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민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회사가 무엇을 잃어버린 건지를, 그리고 그가 품고 나간 것이 무엇인지를요.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강 부장은 회사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을 오가며 실기와 필기를 치렀고 합격 통보를 받은 날에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인사팀도 사장도 몰랐습니다. 국가공인 기계설비 명장, 전국에 몇 없는 석유화학 플랜트 전문 명장 중 한 명이 된 겁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랑하고 싶지 않았냐고요. 아닙니다. 자랑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겁니다. 명장 타이틀이 없어도 이 라인은 잘 돌아가고 있었고 자기 이름 석자에 국가공인 직함이 붙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그냥 조용히 일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강민철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철이 명장이 됐다는 소식이 돌자마자 자문 요청이 쏟아졌고 아예 전속 계약을 맺자는 제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금액도 파격적이었습니다. 연봉의 서너 배를 보장하겠다는 곳도 있었고 자문역으로만 이름을 걸어달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 부장은 전부 거절했습니다. 물어보는 사람마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서요. 그 할 일이라는 게 한성케미칼 3호 라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지켜본 설비, 자기 손으로 수백 번 살린 기계, 자기가 나가면 누가 돌볼지 알 수 없는 그 라인이었습니다. 그게 발목을 잡았고 그 마음 하나로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석 달 만에 끝났습니다. 오상무가 끝낸 게 아닙니다. 회의석상에서 망신을 준 것, 책상을 복도로 뺀 것, 보고서에서 이름을 지운 것, 그런 것들이 강민철의 마음을 꺾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한테 그런 건 상처는 되어도 치명상은 아닙니다.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사장 한재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 오상무가 대놓고 강 부장을 밀어내는 걸 뻔히 보면서도 한마디 제지도, 한마디 위로도,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는 것. 같은 건물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모른 척이 아니라 알면서 침묵한 것. 그게 강민철이 사직서를 쓴 진짜 이유였고 퇴사하면서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린 이유였습니다. 미련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련을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철은 그동안 거절해왔던 업계 연락처 중 하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철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건 아직 유효합니까? 전화 너머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강 부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성 케미칼을 나온 이후 처음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한성 케미칼의 일이 터졌습니다. 새벽 3시 12분이었습니다. 한성 케미칼 3호 생산라인 중앙 제어실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핵심 압축 설비 개통 압력 이상. 모니터에 빨간 경고등이 줄줄이 켜지더니 자동 안전 차단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3호 라인 전체가 셧다운됐습니다. 굉음과 함께 설비가 멈추는 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당직 직원이 최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3호 라인이 섰습니다. 압축 개통 쪽인데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최 팀장이 허겁지겁 현장에 도착한 건 새벽 4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중앙 제어실 모니터 앞에 서서 수치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압력, 온도, 유량, 진동. 숫자는 전부 비정상이었는데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 일하던 중소 플랜트와는 스케일 자체가 달랐습니다. 라인 구조도 복잡했고 설비끼리 얽혀 있는 방식도 전혀 달랐습니다. 당직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어디를 먼저 봐야 합니까? 잠깐만. 지금 확인하고 있으니까. 확인이 아니라 매뉴얼 파일을 뒤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정비 매뉴얼을 열고 항목을 하나씩 눌러보고 해당 설비 도면을 찾아 열었다가 닫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불안해서 점점 실망으로 바뀌어가는 걸 최 팀장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최 팀장은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고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일단 보고하겠습니다. 그 말을 3번째 반복했을 때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김 반장이 뒤에서 다른 직원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강 부장님이 계셨으면 새벽에 다 끝났을 거야.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 부장이었으면 경보음이 울리기 전에 잡아냈을 거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그 말은 최 팀장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간다 해도 달라질 건 없었겠지만요. 오전 9시 오상무가 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양복 차림에 안전모를 쓰고 들어온 그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최 팀장을 한쪽으로 불러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칠 수 있어?
최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형, 이건 내가 전에 있던 데하고 차원이 달라. 매뉴얼에도 없는 구조가 너무 많아. 누가 마음대로 바꿔놓은 건지. 마음대로 바꿔놓은 게 아니라 그게 튜닝이라는 거야. 오상무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도 이제야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이 라인이 매뉴얼대로 돌아가는 라인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가 수십 년에 걸쳐 하나하나 손으로 맞춰놓은 라인이라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를 자기가 내쫓았다는 걸. 하지만 오상무는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수가 없었겠죠. 인정하는 순간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니까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 손실 15억.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매일 15억씩 돈이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었고 거래처에서는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납기가 언제 맞춰집니까? 이쪽도 라인이 서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안 되면 다른 업체 알아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 있는 거 아시죠? 저희도 더 이상은 못 기다립니다. 전화를 받는 영업팀 직원들의 목소리에도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했고 현장 직원들은 할 일이 없는 채로 출근해서 빈 라인만 바라보다 퇴근하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공장 전체에 무기력한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보고를 받은 한 사장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상무를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오상무, 지금 누적 손실이 얼마야? 60억? 정도 됩니다.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말해. 64억입니다. 한 사장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강 부장은 어디 있어? 강 부장한테 연락해봤어? 오상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직접 해보지. 한 사장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해 내리다가 강민철 세 글자를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야 할 그 순간 신호음 대신 차가운 안내 음성이 바로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확인하신 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장이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확인하신 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음성이 반복됐습니다. 번호를 바꿨습니다. 한성 케미칼에서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한 사장이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상무는 그 옆에 서서 시선을 피하고 있었는데 한 사장이 그를 돌아보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내가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하는 건지 오상무가 설명을 좀 해봐. 오상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고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한 사장은 사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한 번 더 강민철 번호를 받습니다. 없는 번호. 번호만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회사를 완전히 떠났다는 뜻이었고 돌아올 마음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사장은 그때서야 떠올렸을 겁니다. 오상무가 강 부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 때 그냥 넘겼던 것을, 책상이 복도로 밀려났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사직서가 올라왔을 때 붙잡지 않았던 것을, 그때 한마디만 했어도, 한 번만 불러서 사정을 들었어도 지금 이 전화기에서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후에는 15억짜리 하루를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누적 손실은 80억을 넘고 모레면 100억을 넘기게 됩니다. 거래처 위약금은 아직 정식으로 산정도 못한 상태였고
3호 라인이 언제 다시 돌아갈지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장은 빈 사장실 창밖으로 보이는 3호 라인 굴뚝을 바라봤습니다. 수증기가 나오지 않는 굴뚝. 그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저 굴뚝이 멈춘 걸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라인이 멈춘 지 5일째 되던 날, 오상무가 긴급 수배한 국내 1위 설비 유지보수 업체가 도착했습니다. 엔지니어 4명이 대형 밴에서 장비를 내리고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잠깐이나마 안도의 기운이 돌았습니다. 업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곳이었고 석유화학 플랜트 유지보수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라 불리는 회사였습니다. 오상무도 그날만큼은 표정이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돈이야 얼마가 들든 빨리 해결만 되면 된다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엔지니어들이 오전 내내 설비를 점검했습니다. 배관을 따라가면서 계측기를 대고 도면을 펼쳐놓고 비교하고 압축기 쪽을 열어서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엔지니어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한참 의논하더니 오후에 팀장이 오상무를 따로 불렀습니다. 상무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손대기 어렵습니다. 오상무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이쪽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아닙니까? 비용 문제면 얼마든지 맞춰드리겠습니다. 업체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라인은 도면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설계 초기부터 참여하고 수십 년에 걸쳐 정비 이력을 몸으로 아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밸브 하나, 배관 각도 하나가 원래 도면과 다 다릅니다. 누가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장에 맞게 하나씩 튜닝을 해온 거예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이력이 없으면 어디를 건드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잘못 건드리면 더 큰 사고가 납니다. 솔직히 저희가 손댔다가 폭발 사고라도 나면 그건 저희도 감당이 안 됩니다. 오상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틀 뒤 두 번째 업체가 왔습니다. 역시 업계에서 손꼽히는 곳이었고 석유화학 플랜트 전문이라는 간판을 달고 엔지니어 6명을 보내왔습니다. 사흘을 봤습니다. 첫째 날은 전체 라인을 훑었고 둘째 날은 압축계통에 집중했고 셋째 날은 결론을 냈습니다. 첫 번째 업체와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이건 저희 역량 밖입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업체는 반나절 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장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바로 짐을 쌌는데 돌아가면서 업체 대표가 오상무에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상무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됩니까? 네. 이 라인을 지금까지 관리하시던 전임 담당자분이 계셨을 텐데 그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이 정도 라인을 이 상태로 유지하려면 보통 사람은 안 되거든요. 오상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고 시선이 바닥으로 갔습니다. 업체 대표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답이라는 건 눈치챘을 겁니다. 돌아서는 업체 대표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오상무는 처음으로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을 겁니다. 10일째가 됐습니다. 누적 손실 150억. 거래처 3곳에서 정식으로 납기 위약금 청구 통보가 날아들었고 총액이 60억이었습니다. 영업팀에서는 매일 아침 거래처 통화 보고서를 올렸는데 갈수록 내용이 험악해졌습니다. 계약 해지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처음 등장한 건 9일째 날이었고 10일째에는 3곳 중 2곳에서 같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오상무는 하루에 3번 사장실을 드나들었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한 사장에게 경과를 보고하고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얼굴이 갈수록 하얘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이 눈을 피했고 오상무도 눈을 피했습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복도를 어깨 펴고 걸으며 아직도 계시네요를 던지던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최 팀장은 더 심했습니다. 3호 라인 중앙 제어실에 출근은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매뉴얼을 열어놓고 앉아 있거나 외부 업체 엔지니어들 뒤를 따라다니며 뭔가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매번 같았습니다. 팀장님, 이건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답이 안 나옵니다. 현장 직원들은 최 팀장을 점점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팀장이니까 보고를 했는데 보고해봐야 돌아오는 답이 일단 보고하겠습니다 뿐이었으니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김 반장은 한 번은 최 팀장이 제어실에 혼자 앉아 있는 걸 보고 뒤에서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과 화가 나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을 겁니다. 10일이 지나고 12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공장 전체가 서서히 마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3호 라인만 선 게 아니라 3호 라인에서 중간재를 공급받는 2호 라인 일부 공정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도미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3일째 저녁 한 사장이 기술협회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오상무에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 명장 한 분만 소개해 주십시오. 압축 설비 개통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자문료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기술협회 담당자가 잠시 확인하겠다고 하더니 이틀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적합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석유화학 플랜트 압축 설비 개통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현재 여러 기업에서 자문역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다만 자문료가 좀 있으실 겁니다.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빨리 섭외해 주세요. 한 사장이 격리이사에게 협회 담당자와 구체적인 금액 협의를 지시했습니다. 격리이사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장님 측에서 원하시는 자문료가 어떻게 됩니까? 잠시 통화가 이어졌고 격리이사가 수화기를 잠깐 내렸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4억입니다. 출장비 별도 4억? 격리이사 입장에서는 한 번에 나가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15억이 증발하고 있었고 누적 손실은 이미 20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위약금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올라갑니다. 그 상황에서 4억이면 하루치 손실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격리이사가 한 사장에게 보고하자 한 사장은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하세요. 오늘 중으로. 당일 오후에 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 자문료 4억 원, 출장비 별도, 수리 완료 시 즉시 정산. 계약서에 한성케미칼 대표이사 한재식 직인이 찍혔고 협회를 통해 명장 측에 전달됐습니다. 명장의 방문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틀 뒤 오전 10시 오상무는 그 소식을 듣고 한 가지 물었습니다. 그 명장이라는 분 누굽니까? 격리이사가 대답했습니다. 협회에서 이름은 안 알려줬습니다. 현장에서 만나시면 됩니다. 오상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치고 지나갔을 겁니다. 석유화학 플랜트 압축 설비 전문 명장. 전국에 몇 안 되는 사람.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아직은 떠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약속된 날 오전 9시 반 오상무와 최 팀장이 공장 정문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오상무가 한성케미칼에 부임하고 나서
넥타이를 맨 건 부임 첫날과 오늘 딱 2번이었고 최 팀장은 이 공장에 와서 넥타이를 맨 게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현장에서 넥타이를 맬 일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은 정문 앞에 서서 허리까지 굽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문 경비실 옆에서 김 반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현장 직원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저 2사람이 정문에서 사람을 맞이하는 거 처음 보네. 명장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인가 봅니다. 대단하니까 4억을 주는 거겠지. 김 반장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올까? 어떤 사람이기에 새 업체가 못 고친 걸 고칠 수 있다는 걸까? 궁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간절하기도 했습니다. 15일째 멈춰있는 라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으니까요. 10시 정각 검은 세단 한 대가 공장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상무가 반걸음 앞으로 나갔고 최 팀장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운전석에서 기사가 먼저 내려 뒷문을 열었고 차 안에서 남자 한 명이 내렸습니다. 마른 체형,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나이에 비해 정정한 몸, 검은색 점퍼에 깔끔한 바지 차림이었는데 양복을 입어도 어딘가 현장 냄새가 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상무가 인사를 하려고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알아봤습니다.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 얼굴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3달 동안 회의석상에서 망신을 줬던 그 얼굴, 아직도 계시네요 라고 말했던 그 상대, 사직서에 흡족한 표정으로 서명하면서 해결됐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그날 정문을 나서던 뒷모습의 주인공, 강민철이었습니다. 오상무의 입이 반쯤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최 팀장도 굳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매뉴얼 파일로 정리된 거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몸으로요라고 답했던 그 사람. 그때 코웃음을 쳤던 자기 자신이 떠올랐을 겁니다. 2사람 다 입을 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강 부장은 2사람을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놀라지도 웃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 아니 정확히는 볼 가치가 없는 것을 보듯 시선이 2사람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탈의실 어딥니까? 오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강 부장은 고개 한번 끄덕이고 앞서 걸었습니다. 오상무와 최 팀장이 그 뒤를 따라갔는데 30분 전까지만 해도 정문에서 허리를 굽히며 명장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던 그 위치에서 이제는 자기들이 내쫓은 사람의 뒷모습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러니를 2사람 다 느끼고 있었겠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문 근처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김 반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야, 저분. 강 부장님 아니야? 네. 어디요? 저기. 저분이 명장이야. 강 부장님이 명장이었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고 사람들이 하나둘 탈의실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강 부장이 현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안전화 끈을 단단히 묶고 안전모를 쓰고 익숙한 걸음으로 3호 라인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매일 새벽 5시에 혼자 라인을 돌던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번에는 뒤에서 수십 명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강 부장이 셧다운된 압축 설비 앞에 섰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장 직원들도 오상무도 최 팀장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 부장이 눈을 떴습니다. 한 걸음 다가서서 배관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옮기면서 진동을 느꼈고 고개를 기울여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설비가 멈춰 있어도 완전히 죽은 건 아닙니다. 잔압이 남아있고 미세한 진동이 남아있고 냄새가 남아있습니다. 강 부장은 그것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떨어져 있던 사람의 상태를 손끝으로 확인하듯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10분이 지났습니다. 강 부장이 배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군데군데 멈춰서서 손으로 짚고 귀를 대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15분이 지나자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뭔가를 찾은 것처럼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20분이 됐을 때 한 지점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지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옆에 서 있던 김 반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인지 김 반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외부 업체 3곳이 2주 넘게 헤매면서도 못 찾은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업체 엔지니어가 도면과 다른 구조가 너무 많다며 손을 놓았던 구간이었고 두 번째 업체가 이건 저희 역량 밖이라고 했던 바로 그 계통이었습니다. 그걸 20분 만에 찾아낸 겁니다. 장비 하나 없이 손과 귀만으로 김 반장이 숨을 내쉬며 작게 말했습니다. 역시 그 한마디에 주변에 있던 현장 직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부장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짚어낸 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변 배관 상태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몸을 일으켜 현장을 나왔습니다. 수리를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장 부위를 확인한 것뿐이었습니다. 수리는 아직이었습니다. 멀찍이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오상무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석 달 전에는 이 현장의 주인처럼 활보하던 사람이 지금은 구석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최 팀장은 그보다 더 뒤에 서서 강 부장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부끄러움인지 두려움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강 부장이 작업복 차림으로 현장을 나서면서 뒤따라오는 사람은 오상무도 최 팀장도 아니었습니다. 김 반장이었습니다. 김 반장이 강 부장 옆에 나란히 서서 걸으면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다시 오신 거예요? 강 부장이 걸으면서 짧게 답했습니다. 일하러 온 겁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김 반장은 그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돌아온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강 부장이 현장에서 나와 탈의실 앞 복도에 서 있을 때 한 사장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비서실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게 분명했습니다. 걸음이 빠르고 숨이 약간 차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작업복 차림의 강 부장을 본 순간 한 사장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알아본 겁니다. 당연히 알아봤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일한 사람인데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장의 표정은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반가움보다 먼저 올라온 건 당혹감이었고 당혹감 아래에는 부끄러움 비슷한 것이 깔려 있었을 겁니다. 기술협회에 전화해서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했던 그 명장이 자기가 모른 척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마주한 거니까요. 한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 부장. 강 부장은 한 사장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반걸음 물러서며 양손을 가지런히 내렸습니다. 거절의 의미가 명확한 동작이었지만 거칠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단호했습니다. 한 사장이 손을 허공에 둔 채 잠시 멈칫했다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할 말이 없어. 일단 고쳐주게, 제발.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강 부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저는 오늘 외부 자문역으로 왔습니다. 한 사장이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외부 자문역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리감을 느꼈을 겁니다. 한때 우리 강 부장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외부 자문역이라는 직함으로 돌아와 서 있었습니다. 강 부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자물료 4억 원 입금 확인이 되면 수리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돌아서서 격리이사에게 눈짓했습니다. 격리이사가 바로 전화를 들었고 재무팀에 긴급 송금을 지시했습니다. 그 장면을 복도 끝에서 오상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 팀장도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강 부장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억이라는 숫자가 오상무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을 겁니다. 강민철의 연봉은 8,50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700만 원 남짓이었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이 아까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아니, 아까웠던 건 오상무였습니다. 월급 축내는 노친내라고 했던 건 결국 그 돈조차 아깝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노친내의 기술에 4억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연봉의 5배 가까운 돈이 단 한 번의 자물료로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부장을 내쫓지 않았더라면 그 연봉 하나로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됐을 일이었습니다. 15일 동안 쌓인 누적 손실 200억이 넘는 돈, 거래처 위약금 60억, 거기에 자문료 4억까지. 오상무가 해결됐어라는 두 글자 메시지를 보낸 그 순간부터 시작된 대가를 지금 회사 전체가 치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오상무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진짜로 잡았는지 아니면 숨이 막혀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강 부장의 핸드폰에 입금 확인 문자가 떴습니다. 강 부장은 화면을 한번 확인하고 아무 말 없이 공구 가방을 열었습니다. 공구를 꺼내 들고 다시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짚어낸 그 지점 앞에 섰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주변에 모여 있었지만 강 부장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순서대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방식으로 손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볼트를 풀고 커버를 열고 내부 부품을 하나씩 확인하고 문제 부위를 분리하고 교체하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중간중간 멈춰서 소리를 듣고 진동을 확인하고 손으로 짚어보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한 동작 한 동작이 정확했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김 반장이 나중에 다른 직원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외부 업체 엔지니어 4명이 이틀 걸려서 못한 걸 부장님은 혼자서 하고 계시더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강 부장은 쉬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 마시지 않았고 누구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계 앞에서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2시간 반이 됐을 때 강 부장이 마지막 볼트를 조이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어실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어실에서 버튼이 눌렸고 3호 라인이 낮은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점점 속도가 올라가면서 설비가 정상 궤도에 올라탔습니다. 모니터에 빨간 경고등이 하나씩 꺼지고 녹색 표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15일 만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치다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김 반장은 박수를 치다가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어깨를 두드렸지만 김 반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15일 동안 빈 라인만 바라보면서 속으로 삼켰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온 겁니다. 강 부장은 공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작업복에 묻은 기름때를 대충 닦고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강 부장은 그냥 공구를 정리하고 작업복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을 나서는 강 부장의 뒤에서 오상무와 최 팀장이 구석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 다 박수를 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칠 수가 없었겠지요. 자기들이 쫓아낸 사람이 자기들이 망쳐놓은 것을 고치는 걸 구경하면서 박수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 부장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일이 끝났습니다. 자문역으로서의 일은. 그런데 정문까지 가기 전에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한 사장이었습니다. 강 부장, 잠깐만. 한 사장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강 부장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한 사장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다기보다는 많은 게 섞여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함, 후회, 다급함,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 있는 자존심. 그런 것들이 뒤엉켜서 입을 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았습니다. 한 사장이 강 부장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거절당한 기억이 있었을 겁니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서서 할 얘기는 아닌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하겠네. 강 부장은 아무 말 없이 한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오상무는 내일 자로 정리할 거야. 최 팀장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 다 이 회사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네.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네 자리는 그대로 있어. 부장이 아니라 이사로 모시겠네. 아니, 직함은 자네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줄 테니까. 연봉도 새로 협의하지. 제발 돌아와 주게. 진심이었을 겁니다. 한 사장은 지난 15일 동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강민철이 없는 한성 케미칼이 어떤 곳인지를. 라인이 멈추고 돈이 날아가고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고 공장 전체가 마비되는 걸 15일 동안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면서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돈으로 환산해 본 셈이었습니다. 누적 손실 200억이 넘고 위약금 60억에 자문료 4억까지 연봉 8,500만 원짜리 부장 하나를 지키지 못한 대가가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사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붙잡고 싶었을 겁니다. 이사 자리를 내걸고 연봉 협의까지 약속하면서 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꺼내놓았습니다. 강 부장은 한 사장의 말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고 고개를 젓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장이 말을 마치고 나서 강 부장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부장이 시선을 옮겨 공장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정문에서 보이는 3호 라인 굴뚝. 조금 전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라인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15일 만에 다시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그 굴뚝을 얼마나 오래 바라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장은 그 몇 초가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혹시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아닐까, 돌아오겠다는 말이 나오는 건 아닐까, 그런 기대가 스쳤을 수도 있습니다. 강 부장이 천천히 한 사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사장님, 응? 제가 압박당하고 제자리에서 밀려날 때 사장님도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셨잖아요.
한 사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말이 나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막상 듣고 나니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강 부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책상이 복도로 밀려났을 때도 아셨을 거고 보고서에서 제 이름이 빠졌을 때도 아셨을 겁니다. 회의 때마다 오상무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사장님 귀에 안 들어갔을 리가 없어요. 다 아시면서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한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내가 됐습니다, 사장님. 강 부장이 말을 잘랐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변명을 들을 마음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장님이 그때 모른 척 하신 거, 그게 제 사표를 수리하신 겁니다. 오상무가 서명하기 전에 이미 사장님이 먼저 수리하신 거예요. 한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오상무가 사직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그 상황을 만든 건 자기 자신의 침묵이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말이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과 할 말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한 사장은 할 말이 있었는데 하지 않은 쪽이었고 강 부장은 그걸 정확히 짚은 겁니다. 강 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 회사에서 33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라인을 얼마나 아끼는지 사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 저를 내보내는데 석 달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시면 저한테는 그게 더 서운합니다. 한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닫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이미 했고 조건도 다 꺼냈고 그런데도 상대가 돌아오지 않겠다면 더 이상 붙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걸 한 사장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강 부장이 고개를 한번 숙여 인사했습니다. 깊은 인사는 아니었지만 20년 넘은 인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그 말을 끝으로 강 부장은 돌아섰습니다.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사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습니다. 뒤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서 바라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정문을 나서는 순간 강 부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강 명장님이시죠? 저는 여수 한동케미칼 생산본부장 김재호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2호 라인 압축 설비 관련해서 한번 뵐 수 있을지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이번 주 내로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강 부장이 걸으면서 조용히 답했습니다. 다음 주 일정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문을 나서서 세단 쪽으로 걸어가는 강 부장의 등 뒤로 3호 라인 굴뚝에서 수증기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수증기를 만든 사람은 이제 이 공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문 안쪽에서는 한 사장이 여전히 서 있었고 그 뒤 복도 어딘가에서 오상무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을 겁니다. 내일이면 이 공장에서 나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 뒤 오상무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기 전에 스스로 낸 것이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최 팀장은 그보다 먼저 짐을 쌌습니다. 원래 있던 중소 플랜트 회사로 돌아갔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확인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한성케미칼에서 이름이 지워졌고 석 달 만에 아무도 그들을 언급하지 않게 됐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처럼. 한성케미칼 3호 라인은 다시 돌아가고 있었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강 부장이 떠난 자리를 채울 사람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고 한 사장은 그 자리가 빌 때마다
정문 앞에서 들었던 강 부장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을 겁니다. 사장님이 그때 모른 척 하신 거, 그게 제 사표를 수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강민철은 그날 이후로 한성 케미칼에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스케줄도 그 다음 달 스케줄도 이미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전국 각지의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강 부장은 그 전화를 하나씩 받으며 다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온 길이 33년이었고 앞으로 걸어갈 길은 이제 자기 몫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누구의 허락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라는 건 참 묘합니다. 곁에 있을 때는 몰라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라인을 돌고 소리 한 번 안 내고 문제를 잡아내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공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있는 게 당연하니까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공기가 사라진 방이 얼마나 숨이 막히는지를요. 강민철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걸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이사 자리도 파격적인 연봉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존중, 딱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거 하나를 못 줬던 겁니다. 석 달 동안 모욕을 주고 자리를 빼앗고 그걸 다 알면서 모른 척한 사장까지 결국 그 대가를 200억이 넘는 손실로 치렀고 4억짜리 자문료를 내고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값을 알게 된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어쩌면 강민철 같은 분이 계실 겁니다. 오래 일했고 묵묵히 버텼고 그런데 돌아온 건 존중이 아니었던 분들. 그런 분들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술과 경험은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